달러 가치가 이미 그 정점을 치고 3차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 10% 정도 떨어졌지만 앞으로 20% 정도 떨어질 것이다. 미국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미국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요 측면에서 물가 하락 압력이 더 크다. 올해 저는 물가는 걱정은 않고요. 올해는 오히려 저는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가보다는.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김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랜만에 뵀는데 예, 잘 지내셨죠? 네. 예. 작년 한 4월, 5월 달쯤에 뵙고 예.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예.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예. 교수님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일들이 많으시지 않았어요? 책도 많이 쓰시고 이번에 또 책을 쓰셨던데. 예, 뭐 책도 쓰고 예. 뭐 여러 가지 저 교육 강연도 많이 하시고. 해보는데. 네.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교육은 계속 하셨는데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뭐 외부에서 강의하면서 느낀 거는요. 네. 많은 사람들이 거시경제 흐름에 관심을 갖구나. 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시대 흐름에 당하지 말자. 아. 그래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자산병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한 회사에서 돈 받고 거시경제 강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돈을 내고 거시경제 기초를 배우시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많은 투자분들이 과거보다 공부를 많이 하시구나 이런 그렇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근데 이제 그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한 반 정도는 맞고 반 정도는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 게 거시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도 있고 예. 교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게 아닌가. 아닙니다. 반 정도는 아닐 겁니다. 교수님의 인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만큼 이번에 이제 워낙 이제 작년부터 시장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짚어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쓰신 책은 혹시 어떤 내용이에요? 예,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 상고 현상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상고 현상이 끝날 것이다. 상고 현상이 예, 뭐죠? 소위 고물가, 아하. 고금리, 고달러. 아하. 요새는 작년에 상고라는 단어가 정말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맞아요. 요새 안 나오거든요. 네. 물가 상승이 낮아지고 금리 시장 금리 낮아지고 달러 가치 떨어지니까요. 네. 예, 그런데 대신 경기 침체다. 아. 올해는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 경기보다는 미래 경기를 내다보는 거 장단기 금리잖아. 선행지수를 보자. 그래서 1부에서는 상고에서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을 적었고요. 2부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경제 지표를 어떤 식으로 보고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가.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이야기했던 금리가 너무 높아지고 있고 예. 그리고 물가도 너무 높고 예. 달러는 또 너무 세가지고 예. 힘들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거다라는 예, 전망을 그렇습니다. 하신 거죠. 예, 예. 네,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 달러 가치가 먼저 떨어졌죠. 예, 달러 가치가 달러 지수라는 게 작년 9월, 10월에 114까지 갔다가 최근에 102 안팎까지 많이 떨어졌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시장 금리,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 4.6에서 최근에 3.2%까지 떨어졌죠. 네. 이제 남은 게 정책 금리인데요. 이런 것들도 저는 올 연말쯤 가면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질문을 드려보면 달러가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온 지 한 4,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100 정도 수준에서 한번 덜컹한 것 예, 같긴 하거든요. 예. 근데 요 며칠 덜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고용 지표가 예, 예. 교수님도 보셨겠지만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달러 약세에 대한 논리에 좀 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의견도 반하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런데 저는 고용,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네. 예,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는 1월 고용이 늘어가지고 앞으로 고용이 줄어들고 저는 3분기 가면 고용이 감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고용이 증가했던 기본 요인은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증가한 거는 미국 GDP의 71%를 차지한 소비가 증가했죠. 그런데 제가 미국 소비 지표를 이게 뜯어보면 앞으로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그 임금보다는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지고 실질 소득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계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 보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의 부여 자산 효과죠.
주가도 떨어졌고 최근 집값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 작년 보니까 3.3%입니다. 2000년 이후로 평균 6.7%거든요. 2005년 2.9%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그만큼 미국 가계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저축률이 낮다는 거는 저축 안 하고 다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흥청만처럼 아니고. 네, 예. 아무튼. 네. 그래서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네. 더 이자를 찾아 나서든지 소비를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면은 시차를 두고 소비가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형으로 분석해 보니까 시차 효과가 12개월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12개월 후에. 그러니까 작년 3월 이후로 계속 금리를 인상했으니까 아마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올 2분기, 3분기 가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분기, 3분기 가면서 미국 소비가 감소하면서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 매출도 줄어들고 기업들이 고용 한번 판단해보고 또 재고도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 고용했고 너무 많은 재고를 가지고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기업들이 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고용을 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거꾸로 보신 거죠. 2월 달에 고용 지표 잘 나왔지만 오히려 이제 앞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데 이게 이제 또 최근에 월가에서 좀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런 거더라고요. 이게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의 이슈에서 그냥 노 랜딩이라는 얘기가 나와서요. 경기 침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논리를 저도 궁금했어요. 왜 갑자기 또 경기 침체 얘기 그렇게 많이 하더냐 아니냐. 근데 그 논리 핵심이 이거더라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경제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한 12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이유가 뭐 어쨌든 시차 효과도 있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너무 짧아져가지고 이미 지금 작년에 최악을 지나버린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되게 이제 요즘 경기를 보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교수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그 로랜딩, 뭐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이거는 교과서에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거를 하드 랜딩이라고 그러냐면은 미국이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금리 인상이나 뭐 소비가 감소하면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걸 하드 랜딩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소프트 랜딩이라는 건 실제가 잠재 GDP 접근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비유를 하자면은 할 수 있는 역량이 이 정도 되는 애인데 뭐 예를 들어 60점 맞을 수 있는 애인데 100점 맞았다가 60점 맞았다 다시 80점 맞으면은 소프트 랜딩이고 그렇죠. 얘가 60점 맞을 수 있는 애인데 막 50점 맞아버리면 이제 하드 랜딩이고 이런 거죠. 그 로우 랜딩이라는 것은 로우 랜딩? 실제 GDP가 로우 랜딩. 이거는 실제 GDP가 잠재 GDP 계속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IMF가 미국 경제 올해가 1.2 그거는 좀 높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제가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매달 체크하는데 이번 2월 컨센서스 보니까 0.5% 성장이거든요. 올해요? 그러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한 2% 정도 밑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이게 하드랜딩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뭐 하드랜딩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고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좀 놀라긴 했죠. 그래서 로우랜딩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앞으로 소비 지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간으로 발표하는 뭐 소매 판매, 뭐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소비. 지금 그 내구재 소비는 줄어들고 있고요. 준내구재 안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늘어나는 게 서비스 소비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소비 지출을 보면서 경제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비를 보면은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지금 거의 다 써가고 저축도 안 하고 다 쓸 정도로 카드빚 내고 막 이런 거 보면 곧 있으면 소비가 감소할 거고 그러면 기업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좀 봐야 된다. 그러면 경제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이면 달러는 좀 더 약세로 간다고 봐요. 저는 뭐 달러 가치가 이미 그 정점을 치고 3차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 85년 9월 플라자 이후 달러 가치가 51%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가지고 미국의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GDP가 32에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 24%까지 떨어집니다. 그때 달러 가치가 40%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뭐 10% 정도 떨어졌지만 앞으로 20% 정도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 20%요?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뭐 국제 결제은행 뭐 실질 실환율 보면 달러 가치가 가대평가됐고요.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거든요. 아. 그래서 저 미국 국가 부도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만큼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20%가 넘었어요. 예, 그 다음에 대순부채라고 그러죠. 이것도 GDP 대비 70%가 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돼 가지고요. 예, 결국 미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그게 해소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 그 달러 가치 하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그 실질 실효 환율에 따른 봤을 때 과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근데 20% 정도 더 빠지면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뭐 한 80, 90이 깨질 수도 있다는 예,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당장은 안 깨지겠지만요. 네. 뭐 저는 한 앞으로가 2년 정도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추세를 2년 정도. 말씀드린 건데요. 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플라자비나 아니면 닷컴 버블 이후에 달러 약세 추세가 1차, 2차라면 예. 이번에 3차 하락 추세라고 하면 예. 이 3차 하락 추세의 가장 강력한 드라이버는 대외 불균형. 그렇죠. 이런 미국의 거라고 봐야 대내외 불균형. 예, 미국 정부 부채가 많고 그 다음에 대부채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해소된 문제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근데 사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미국 말고 딴 나라도 좀 일본이나 유럽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근데 대외 불균형이 이렇게 심각한 나라는 없거든요. 아, 대외 불균형이. 예, 대외 불균형이. 아하. 그러니까 미국이 거의 지금 대내 순부채가 17조 달러예요. 그거를 미국이 어떻게 견디냐면은 외국인들이 미국 기업들이 직접 투자해주고 그다음에 우리도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고 있으면 특히 우리 국민연금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 중권 투자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우리나라 왔을 때 뭐 윤 대통령 먼저 만난 게 아니라 삼성전자 먼저 갔고 나갈 때 현대차 갔고 미국 가가지고 또 SK하고 통화까지 했거든요. 그만큼 미국으로 돈이 들어와야지 순부채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 채권 좀 많이 사주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그 채권 보니까 중국이 미국 채권을 많이 줄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한때 1조 3천억 달러까지 갔었죠. 2015년 무렵에. 네. 예, 그런데 작년 그 11월 통계 보니까 9천억 달러 안팎으로 많이 줄어들었고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일본이 뭐 애완시장 방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마저도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뭐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 보니까 일본의 그 생보사들이 세계 가장 큰 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생보사들이 해외 채권 투자를 많이 했는데 뭐 호주 국채, 미국 국채 많이 투자했는데 그 한 해지 비용을 고려하다 보니까 자기네 국채 금리가 굉장히 낮은데도 그 수익률에 못 미치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국채, 호주 국채 좀 팔고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자기 나라 국채를 사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 게 낫다. 금리가 예. 이렇게 낮아도. 예, 해지 비용이 한 해지 비용이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지 비용이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이제 달러가 좋다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예.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예. 미국 시장으로 가려는 흐름이 훨씬 더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아,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달러 약세의 3차 달러 약세가 시작됐다라는 의미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달러를 밖으로 다 풀었는데 예. 이거를 가져와 이런 건데 안 가져오면 예. 달러가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약세가 되겠죠. 뭐 예. 뻔짜. 그러니까 뭐 해외 미국 투자도 안 하고 뭐 예. 이러면은 약세가 되겠죠. 뭐. 아주 뭐 쉽게 설명해 주셨네요. 네네. 그래서 미국 고용지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다면은 또 이제 중요한 화두가 중국이겠죠. 올해 연초부터 이게 시장에 정말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게 중국인데 뭐 다른 이야기는 많이 해주셨을 것 같고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 예. 이건 미국 오케이 뭐 3% 전망인데 5%뭐 알겠는데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예. 이거 되면은 인플레이션 어떻게 하냐 이런 예. 고민들이 있잖아요. 예. 뭐 중국 뭐 경제 성장 전망치 보니까 모든 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낮게 전망돼 있거든요. 네. 중국만 높게 전망돼 있더라고요. 아, 작년에 3% 성장했는데 올해 5% 안팎. 맞아요. 그만큼 소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뭐 중국 소비가 증가하면은 아마 원자재 수요 늘어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는 오를 텐데요. 예, 그런데 저는 세계 소비
저 아직도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고 중국은 네네. 18%인데요. 미국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 요인이 있는데 미국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요 측면에서 물가 하락 압력이 더 크다. 그래서 올해 저는 물가는 걱정은 않고요. 올해는 오히려 저는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가보다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이 늘어나 봤자 미국이 줄어드는 거를 예. 못 버틴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거고.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도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쪽이신 건가요? 이게? 예. 저는 뭐 인플레이션율이 많이 낮아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저 미국 연준이가 목표라고 하고 있는 개인 소비출 물가지수 PCE라고 흔히들 그러죠. 뭐 작년 6월에 7.0, 12월에 5.0까지 떨어졌던데요. 뭐 저는 올 12월, 뭐 11월 가면 2% 초반까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수요가 이축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1월 달에 각종 공공요금이 올라가지고 5.2% 그렇게 올랐는데요. 네. 예,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하고 1분기도 소비, 투자 별로 안 늘어나고요. 특히 수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침체네요. 예, 예.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를 해야 예, 저는 될까요? 4분기 가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금리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예, 예. 그래서 뭐 금리 적정 수준을 추정하는 방법 하나의 방법이죠. 그 테일러 준칙이라고 네. 잘 아실 텐데요. 뭐 그것 가지고 추정해 보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적정 금리 수준이 연말 가면 3% 이하로 나와요. 이거는 경제 성장률로 물가 상승을 예측해야 되는데 물가 상승, 경제 성장은 제가 예측한 게 아니라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한번 넣어봐가지고 네. 그 적정 금리 추정하니까 3% 안팎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 똑같이 나와 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높은 거죠, 그것보다. 예, 그것보다 높으니까. 음. 그리고 이게 금리에 대해서는 파월 연준 의장은 뭐 요새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네. 물가가 오르긴 오르는데 이제 서서히 오른다. 뭐 그런 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도 연준 의장이 그동안 아주 강도 높게 인플레이션 이야기하다가 조금 시각이 예, 바뀐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금리 더 올리겠다. 올해는 금리 안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저는 시장이 상당히 옳다고 뭐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달러 지수가 114에서 102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외환시장이 보기에는 미국이 4.75%이 금리에서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갈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달러 약세에 대한 이제 강한 전망을 바탕으로 예. 중국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미국에서 소비가 둔화될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없는 이러면은 골디락스가요? 네. 경제는 골디락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 그럼 이거는 뭔가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실버락스라고 해야 되나? 뭐. 글쎄요, 어떤 이름으로 붙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진정된다라는 거는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진정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금리 이익 인하 증가 기대감. 두 개를 네. 따지게 되겠죠. 네네네. 예, 지금은 저 금리 하락을 좀 많이 반영한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3분기, 4분기 가면서 뭐 지금은 제가 주식시장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 3분기 가면 실물 충격이 한번 올 것 같아요. 특히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면서요. 지금은 좋고 3분기, 4분기에는 오히려 또 충격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네요. 그러면. 뭐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예, 저는 뭐 올 상반기 특히 3월 뭐 5월까지는 아주 저 장이 생각보다 좋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네. 이미 이제 1월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 네. 예, 이렇게 급하게 좀 5월까지 오르다가 6월, 7월 가면서 실물 충격이 한번 오리라는 것이죠. 금리는 하락하지만은 기업이익 증가율, 특히 미국 기업이익 증가율이 많이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미국 우리 주가는 제가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가대평가 영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정한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미국 주가나 우리 주가나 명목 GDP 추세를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거로 보면은 올해 미국 S&P 500 기준으로 적정 주가 한 3,600 정도 나와요. 근데 지금 4,100이니까 뭐 10% 정도 가대평가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4%까지 갔다가 최근 51%까지 떨어졌는데 장기 평균이 한 43%거든요. 네.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미국 기업들 실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과대평가되는 예. 공간으로 보시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게 달러가 약세가 돼서 90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면 아무리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달러 약세가 되면은 유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데다가 작년에는 달러 강세 때문에 미국이 그래도 뭐 인플레이션에서 좀 수혜를 봤다면 이번에 워낙 약세가 심화된다면은 좀 그런 걱정도 좀 되긴 하거든요.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원자재 값도 오르고 미국 수입 물가 오르니까 미국 물가 상대적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더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뭐 GDP 대비 3, 4%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 소비가 많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뭐 원자재 가격, 달러 가치 하락, 이게 미국 물가 상승 요인일 텐데요. 저는 미국 소비가 많이 줄어들면서 수요 측면에서 수요 곡선이 소위 좌측으로 이동해 버릴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드는 생각이 사실 보통 보면은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의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어서 연초부터 나오는 자금 흐름을 보면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렇죠. 저도 뭐 작년 11월부터 주간 단위로 저 국제금융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데이터 모아가지고 발표를 해주거든요. 근데 작년 11월 이후로 보니까 특히 이거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는 별로 안 들어가고요. 일부가 유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시아 이머징 마켓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중국으로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대만, 우리나라로 계속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뭐 이거 3개월 가지고 이게 추세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이런 거 자금 흐름을 판단해 보니까 미국보다는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아시아 이머징 마켓을 더 선호하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자금 흐름 나와서 또 말씀드린데 사실 작년에 그 은행 금리가 5%까지 가다 보니까 전부 돈이 은행으로 몰려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은행예금 비중이 2021년 말에 43%였는데요. 작년 4분기 통계는 발표가 안 됐는데 작년 3분기 보니까 46%로 많이 늘어나 버렸더라고요. 대신 주식 비중은 23%, 20%로 떨어졌고요. 그게 이제 월간 분기 통계인데요. 저는 그 최근 일별도를 보면서 자금 흐름에 큰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구나. 어떤 변화요? 지금 증시 유동성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증시 유동성이요? 주식형 펀드는 소폭 늘어나고 채권형 펀드는 거의 안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MMF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MMF 이게 한 2달 전에 450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까지 보니까 500조 원으로 무려 50조 원이나 늘어나 버렸어요. 돈이 다 어디가 있는 건지 참 이게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항상 최근에 그 MMF로 돈이 많이 몰리면서 그 돈의 제가 구체적인 성격은 모르겠는데 일단 MMF로 몰린다는 것은 이게 이제 수익률을 찾아가지고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돈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돈들이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군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그 주식은 어쨌든 선반영의 성격이 있고 기업의 이익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괜찮은데 이제 만약에 그만큼 안 좋아지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밸류에이션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상반기에 많이 주가가 올랐다가 차라리 그냥 이참에 그냥 가자 이런 분위기로. 그리고 하반기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기업이익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예, 그래서 네. 그 주가 조정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뭐 크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 하반기에 조정을 보여도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예, 저는 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걸 보고 경기를 미리 판단하는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2021년 6월이 정점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작년 12월까지 계속 떨어지면서 뭐 주시장도 별로 안 좋았는데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예측 모델의 결과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올 3월쯤에 저점이 나와요. 그래서 모델에 나온 수치 가지고 뭐가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 선행지수가 7개 지표로 구성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구성 요소 중에서 재고일 지수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재고 출하 비율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기업들 재고가 역사상 거의 최고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그 기업들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가동률을 많이 낮추고 있고 생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일 지수가 낮아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주가가 작년 9월부터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예, 가장 중요한 게 장단기 금리차인데요.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지 않습니까? 지금 1년짜리가 10년보다 국채 수익률이 더 높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한국은행이 뭐 이번 달에 금리 한번 올리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올리든 안 올리든 하여튼 금리 인상 사이클은 마무리됐다. 예, 그러면은 단기 채권 수익률이 더 많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역전됐던 것이 다시 회복되겠네요. 예,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고 이게 선행지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개선되면서 선행지수가 아마 4월, 5월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이게 주시장의 심리를 좀 굉장히 좋게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미래를 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하는 이 지수를 보면 3월 달이 저점, 4, 5월 달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 혹시 1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나와도 에이, 다음에 좋아져.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나치게 또 주가가 올랐다가 네. 지나치게 오른 만큼 또 조정을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숫자가 있을 것 같거든요. 주가 지수의 적정한 수준 올해 모델을 보시면은 있지 않을까요? 예. 뭐 제가 명목 GDP 그다음에 뭐 M2 강의 통하죠.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 가지고 좀 하는데요. 예, 사실 명목 GDP로 추정하면은 적정 주가 수준이 올해 3천이 나와요. 아, 3천이요. 네. 3천까지는 가기 힘들겠죠. 네, 3천. 예, 명목 M2 증가를 이거로 하더라도 거의 3천 근처고요. 예, 그런데 지금 수출이 많이 나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올해 2,700, 2,800까지 뭐 상반기에 갈 수 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한 10% 정도 코스피가 가대평가되어 버립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평가하는 그 지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명목 GDP랑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실제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수출 지표를 보면은 세 개를 봤을 때 수출이 안 좋아서 좀 걱정되긴 하지만 나머지 요인이 3천을 넘을 수도 있는 지표를 가리킨다. 뭐 올해는 3천 넘지는 힘들겠지만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주가라는 건 항상 뭐 오버슈팅도 있고 그렇죠, 언더슈팅도 있고 오버슈팅 하니까요. 있죠. 네, 알겠습니다.